우리가 설 때 자녀들하고도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는데 설 때 자녀들과 나누면 좋은 대화 뭐가 있을까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힌트가 되실 겁니다. 존엄 지키려는 게 아니었다. 나 죽기 싫어요. 노모의 본심. 이런 네? 제목이고요. 저기요, 여기 그거 쓰는데 맞나요? 노인들 쓰는 거 그거. 네. 편하게 죽게 하는 거. 저 그거 쓰러 왔어요. 뭔지 아시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죠. 2018년 2월부터 우리나라 이런 호스피스 및 사전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은 각자 자신의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고, 소비자들, 환자들 입장에서는 의향서를 제출하는 거고, 의사들이 하는 것은 사전연명의료 아마 결정서 뭐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병원에서도 의사 혼자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2명 이상이 이분은 연명의료가 큰 의미가 없다. 그런 결정을 했을 경우에 하거나 하지 않거나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병원에 있는 윤리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윤리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는 곳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런 곳을 또 찾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고 또 정부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서 200만 명 가까이, 네. 정확하게는 2023년 8월 기준으로 해서 194만 명 정도가 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제출을 하셨고 또 실제로 여기에 따라서 한 30만 6,800명 정도가 여기 자기 결정된 대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의 존엄성이 그럼 지켜진 건가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길이 열린 거죠. 100%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보면 네. 한 2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네. 주로 어떤 분들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여성들? 맞습니다. 주로 거의 여성분들이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앞서가신다니까요. 네, 60대에서 80대 여성분들이 거의 대다수로 합니다. 남성분들은 거의 관심이 없고요. 특히 할아버지들 별 관심이 없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나중에 아프고 어떻게 죽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내용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예 생각 자체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집안에서도 그렇고 또 요양보호사분들도 주로 여성분들, 60대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이 돌봄에 종사하는 분들이에요. 가정이나 사회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본인들의 마지막을 많이 생각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좀 깨끗하고 깔끔하게 죽어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있는 것만 못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신 분들이 바로 60대에서 80대 여성분들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보건소에 가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하신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존엄하지 않게 돌아가신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크셨던 모양이에요. 네.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을 미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만 쓰면 이게 다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그런 의사가 있더라도 네. 내가 그 상황이 되면 쇠약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정신도 없고 또 몸도 쇠약해져 있는 상태고, 그러면 주로 이제 보호자가 결정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자녀들이니까 그렇죠. 자녀들한테 의사 선생님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러이러한데 지금 상황이 가족들 의견은 어떠냐? 네. 뭐 계속 연명 치료를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스톱을 할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봤을 때 가족들이 이제 어떤 반응일까요? 그래서 미리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셔야 되는데 이런 공부가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자녀들은 생전 와서 보지도 않다가 그때 와가지고 무조건 살려주세요. 아, 나 갑자기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저도 공부가 안 돼 있고 아빠도 공부가 안 돼 있었던, 갑자기 지금 반성하게 되네요. 그래서 제가 기사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아니, 엄마는 우리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딴 문서를 써둬서 자식들을 골탕 먹여? 자식이 여럿인데 아프면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안 모실까봐? 참,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오빠님 너무 아주 실감나게 읽으시려고 했는데, 네,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지금 엄마가 그딴 거를 써뒀다. 그딴 게 바로 이게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써둬가지고 자식들을 골탕 먹인다고 이제 자녀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할 건데,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치료해주세요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그 순간에 내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했던 건 그냥 물거품이 되고 휴지 조각이 됩니다. 꼭 이렇게 불효하던 자식들 와서 이렇거든요. 생전 와서 쳐다보지도 않고 부모랑 이야기도 나누지도 않은 그런 자녀들이 와서 마지막을 진짜 고통스럽게 만들고 가는 거죠.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도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캘리포니아에서 온 딸 증후군이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캘리포니아 딸 증후군. 네. 맞아요. 그래서 생전 와보지도 않다가 멀리서 갑자기 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거죠. 장례식 때도 자주 안 오던 먼 아저씨 삼촌들이 와가지고 그렇죠. 말이 제일 많아. 저희 나라도 있습니다. 아. 제가 한의원 하면서도 저도 여러 번 겪었는데 친척 아저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먼 비슷하네요. 친척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를 몰라. 해당 환자나 네. 환자 직계 가족들은 얼마나 정성껏 치료를 했는지 알기 때문에 와서 함부로 절대 못하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자기들 와서 보지도 안 했는데 거의 매일이다시피 왔다 갔다 하면서 정성껏 한두 해도 아니고 네. 오랜 기간 동안 치료한 그 의사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막말하면서 폭력을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양심상. 그런데 생전 와보지도 않은 먼 친척들이 와가지고 깽판 치고 난리를 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지막에 어머님이 본인의 죽음을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방해를 하는 거죠. 어머님은 공부를 많이 하고 내 죽음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을 많이 해보고 아마 그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그랬는데 자식들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설 명절, 또 가을에 추석 명절, 이럴 때 1년에 한두 번 모이잖아요. 그런 때, 물론 좋은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언젠가 죽을 때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얘들아, 나는 존엄하게 죽고 싶어. 그리고 나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썼다. 그게 내 진심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알아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꼭 너희들도 내 의견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신이 멀쩡할 때, 많은 분들이 좀 경계성이신 분들이 의외로 있으시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85세 넘으시면 40%가 치매입니다. 공파님은 이제 딱 그 현장에 있으시니까 많이 경험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실버타운에 입주하고 나서 많은 경험이 있었어요. 의외로 보이죠. 네. 평상시에 이렇게 저랑 뭐 한나절 이렇게 뭐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같이 했을 때, 어르신 참 건강하시고 너무너무 단정하시고, 정말 사고가 바르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또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약간 좀 이상한 퀘스천 마크가 생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파님한테도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순간 좀 이상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어르신들은 이걸 장담을 못하는 이유가 멀쩡하시다가도 몸이 좀 쇠약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심리적으로 좀 타격을 받으신다든지 뭐 그랬을 경우에 급속도로 또 악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그럼요. 어렸을 때 네. 성장한 것처럼 노후에 죽을 때는 쇠약해지는 게 맞거든요. 그럼 몸만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도 쇠약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내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고 이상하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계속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좀 예전과 다르게 대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내가 치매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자녀들한테 SOS를 하시고 일찍 가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일찍 병원 가서 검사해 보시고 또 요즘은 또 시, 군, 구마다 치매 안심센터가 다 있거든요. 거기 가셔서 검사해 보시고 진단 받으셔가지고 약을 드시면 치매를 완치는 못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정진을 시켜서 오랫동안 내가 내 정신으로 오래 사실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경계성이라는 게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말이에요. 공부님, 아이들이 애기였어.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럴 때 옹알이를 막 하잖아요. 근데 옹알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까까, 뭐 이렇게 완전하게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진짜 놀랍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쇠퇴해 갈 때도 늘 괜찮다가 어느 순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완전히 역순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실버타운에 와서 관계자 직원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네. 부모님이 그 이상한 것을 모르는 게 자녀들이 제일 모릅니다. 왜냐하면 따로 사니까 가끔 보고 전화만 하잖아요. 멀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버타운 모시고 왔는데 검사를 해보면 이미 치매가 많이 진행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나중에서 그 징후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실버타운 그 관계자들은 매일 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시더라고요. 네. 뭐냐면 한 3개월 전에 입주하셨는데 그때 멀쩡하셨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네. 며칠 전부터. 그래서 다시 한번 본인 모시고 가서 그 치매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좀 일단 도와드리고 뭔가 나오면 자녀들한테 연락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매일 생활하는 사람만큼 그렇게 정확하게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사실은 멀리 사는 자녀들이 제일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더니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치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치매뿐만 아니라 몸이 쇠약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몸이 쇠약해지면 또 정신도 쇠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건강할 때 이런 이야기는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도 건강할 때 하셔야지
아프고 나서는 힘들어집니다, 그게. 그리고 자녀들과의 대화도 내가 건강할 때 나눠야지 웃는 낯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고 그렇죠. 또 농담처럼 하지만 그 속에 진심이 담겨서 자녀들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아 이제 나이가 드셨구나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자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내가 썼어요. 내가 공부해서. 그리고 자녀들하고도 또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다 좋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아니 마지막에 나를 케어해주고 잘 존엄하게 그렇게 죽게 해줄 그 병원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병원을 찾아야 되나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아프면 실버타운에 있든 요양원에 있든 집에 있든 아프면 크게 아프면 무조건 대학병원으로 갑니다. 급성기 보통은 병원이라 그렇죠. 하죠. 네. 응급실을 통해서 대학병원으로 가서 일단 치료하는 게 목적이고 네. 치료를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회복이 돼서는 어떻게 되냐. 집으로 돌아오기 힘듭니다. 그렇게 크게 한번 아프시고 난 뒤에는 그렇죠. 다시 회복하려면 또 요양병원이나 그렇죠. 이렇게 찾아가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코스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찾게 됩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는 등급이 있으시면 요양원 가실 수도 있고 등급이 없으신 분들은 요양병원 가기도 하고 그렇게 또 가셨다가 거기서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다시 또 대학병원으로 왔다가 계속 뺑뺑이 돕니다.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네. 집으로는 더 이상 가시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저는 그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일찍 실버타운에서 건강하게 살자 그 주의인 거죠.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도 제가 요양병원에 근무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마지막까지 있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거기서 아까- 이제 있다가 내 죽음을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고 싶고 네. 또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녀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네. 여기서 아마 돌아가시면 어떨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서는 다시 또 대학병원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말 하기는 그러는데 제 나이 들어서 쉽게 돌아가시기도 힘들다는 거죠. 요양병원 중에서 사전연명의료 관련된 윤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게 있어야 2명 이상 의사가 윤리위원회를 해서 연명의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는데 윤리위원회가 있는 요양병원이 10%가 안 됩니다. 요양병원 중에서요. 네. 그러면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1,400개 요양병원이 있는데 그중에 한 140개 정도만 거기에서 연명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죽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닌 경우에는 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90% 이상은 거기서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병원을 일단 잘 찾아야겠네요. 네. 그럼 자식들이 또는 뭐 내가 당사자라 할지라도 그런 정보가 또 있어야 되겠네요. 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마지막을 좀 존엄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 게 호스피스 의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곳이 너무 숫자가 적고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또 없는 데다가 없어지고 있어요. 정말 저는 안타깝거든요. 우리가 노후에 어차피 돌아가시잖아요. 천년만년 살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어차피 돌아가시게 되는데 고통은 안 받으시면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 호스피스의 역할이 바로 그거거든요.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에 고통받지 그렇죠. 않고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근데 이게 법적으로 여러 가지 미비, 제도적으로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곳은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의사도 필요하죠. 간호사, 사회복지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종교인 이 많은 사람들이 협업을 하면서 그분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네. 도와주는 건데 그 많은 인건비에 대해서 전혀 지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부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들은 그나마 운영이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곳들은 운영하기 힘들고 대부분 큰 대학병원에 부속으로 하는 곳들 몇 곳 빼고는 네. 정말 갈 만한 곳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이런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최근에 나온 책이 나는 평온하게 죽고 싶습니다입니다. 호스피스 의사와 의료 인류학자가 대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호스피스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건데 진짜 관심을 가져보실 만하고 재미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뭐가 재미가 있겠어요. 네. 요점 정리된 부분을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호스피스 의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요. 환자도 그렇고 보호자도 그렇고 이게 뭐 하는 데인지를 몰라요. 이곳은 진짜 고통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곳인데 거기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건 아니죠. 근데 호스피스 병동도 아무나 못 가잖아요. 못 가죠. 지금은 비암성 질환은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냥 말기암 환자들만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정말 갈 수 있는 사람도 제한이 되고 또 숫자도 너무 적고 그런 상태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진짜 제대로 된 의료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호스피스 의원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이 많아져야 사실은 쓸데없는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마지막에 정말 고통스럽게 진짜 죽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편안하게 마지막을 보낼 수 있는 호스피스 의원으로 네. 가셨을 경우에 의료비도 대폭 절감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정책자들, 정치인들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내가 공부를 해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내가 작성을 해야 되고요. 네. 그 이야기는 내가 내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치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이제 내가 결정을 하고 또 그런 신청을 했으면 나의 의사를 자녀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서 공감대를 형성을 해놓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병원에 대한 공부도 우리가 미리미리 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선택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네. 이거네요. 네. 뭐 제가 좀 부연하자면 의사로서 요양병원에 근무해보면서 느낀 점이 의사들은 주로 남자분들이 많거든요. 남자분들은 주로 의료 처방을 내고 지시하고 이런 입장에 있어서 이분들은 무조건 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웠어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기 때문에 살려야 된다. 여기에 좀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무조건 살리려고 하고요. 그런데 실제 환자분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들이잖아요. 네. 그분들은 거의 다 여자잖아요. 여자죠. 네. 이분들은 직접 그분들을 케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은 고민인 거예요. 이렇게 사시는 게 이분한테 도움이 될까? 직접 매일 보고 매일 돌보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내가 무조건 아프면 병원 간다. 건강할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 들어서 종말기, 말기, 지금 임종기 가까이 됐을 때 그때는 이 병원을 계속 가야 되느냐. 가서 계속 연장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걸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 아까 10%밖에 윤리위원회가 없다고 한 요양병원 있잖아요. 네. 앞으로 한 50% 정도까지는 가능하도록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설을 전후로 해서 설 때 자녀들과 나누면 이런 대화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네.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